Nordicus. 안녕하십니까, 루콩입니다. 출산율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요. 출산율이 이게 문제라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은 세계적인 흐름 중에 하나인지 그거는 각자 판단이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문제를 접할 때 제 경험을 보자면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원인을 좀 생각을 하다 보면 뜻밖의 쉽게 풀리는 경우를 봤습니다.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동물적인 본능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천 년 전에도 그 아이들을 국가나 그 자기의 그 부족이라든지 한 어떤 기관에서 관리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고, 현재에도 가족 노동력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산업 구조는 많이 변했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중요하게 여기는 농업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5%를 넘지 않습니다. 지금 보통 한 1, 2% 정도라고 나와 있는 국가도 많고요. 대한민국도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TV를 틀면은 농어촌 문제나 농수산물 또 뭐 낙농 같은 그런 농사를 짓는 그런 풍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사실 현실을 착각하는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3차 산업의 서비스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고급 인력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또 이것을 키우고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이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1980년대 또는 그 약간 이전에 세계적 출산율의 감소는 생겨났습니다. 스웨덴의 경우는 가족 4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전통이었는데 2명, 1명대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독일의 막스 플랑크 대학의 인구 증가 보고서를 보면은 1983년부터 완만한 감소를 보이다가 95년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으며, 독일은 1980년도부터 계속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오면 1983년에 시행된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증가를 보이는 것 같다가 92년 경제 침체로 인해서 다시 1명 초반대로 감소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인 증가로 돌아섰고요. 확연하게 1.8명이 조금 넘는 아주 대표적인 인구 감속을 극복한 사례로 세계사회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웨덴이 아니더라도 유럽 각국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보면 좀 황당한 일도 있고요. 또 웃음을 지어내는 일도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부부관계를 독려하기 위해서 유급 휴가 주고 또 거기에 대한 급여도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호주는 남녀 간의 관계가 주는 이로운 점에 대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벌이기도 하고, 또 덴마크는 미혼모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정자은행을 운영한다든지 또 현금 같은 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유럽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금 이례적으로 아까 대표적인 인구 감소 극복 사례로 꼽혔던 스웨덴이 살짝 다른데요. 다른 나라가 결혼이나 직접적인 남녀 관계에 의해서 출산을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스웨덴은 그것이 아니라 이 부부 간의 순수한 관계의 목적을 맞추고 있습니다. 의도가 다르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은 부부 간의 관계가 아닌 웰빙에 맞춰져 있고, 또 같이 차를 마시거나,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요, 차를 마시거나 여유를 갖는 시간을 주려고 하는 데에 목적이 맞춰져 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순진하다고 그럴까요? 순수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목적에 맞춰져 있습니다만 그것이 효과를 얻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 인구 정책국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하나가 있는데, 보고서 중에는 굉장히 재밌는 사례라고 소개한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인데요. 2007년하고 2008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개해가 다가왔는데 그것이 결혼하는데 운수가 좋다는 그런 점성술이라고 여기는 적었지만 사실 점성술은 아니죠. 저희 운세 비결 같은 그런 점성술에 관한 거였고요. 2007년도에는 황금돼지해라는, 또 이해 출생을 하면 그 출생된 아이들이 잘 산다라는 그런 해라는 점에서 갑자기 출산율과 결혼율이 증가한 그런 신기한 사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21세기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아직까지
최첨단 사회, 또 최유행, 첨단 유행을 자랑하고 있는 한국이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샤머니즘에 근거하는 문화를 못 벗어났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또 이것뿐이 아니죠. 얼마 전까지 저는 그 TV 뉴스에서 기우제도 본 일이 많이 있네요. 그 영국 신문의 가디언이나 스웨덴 신문 더 로컬 등 언론에서는 출산율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1.2명의 출산율인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1.2명이라도 지금 0.6명을 기록한 한국보다는 2배 가까운 숫자인데, 이런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런 출산율로 이유를 지킬 수 있고, 또 이런 것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문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관해서 유럽 각국의 이민국들은 이민 정책의 실시라든지 또 난민의 흡수, 또 외국인의 동화 정책 등으로 인해서 출생률을 높이려는 시도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인종차별주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 시각은 이런 부가적인 장치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것을 그리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출산율의 급격한 증가가 일어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이것은 난민 유입과 이민자의 급증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런던에서 작년에 가장 많은 남자 어린이의 이름은 무함마드였듯이 독일이라고 그렇지 않고 프랑스라고 그렇지 않고 다른 나라라고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이렇게라서라도 인구를 늘려야 되겠다는 절박함에 기인한 것이겠습니다만, 이것이 순수 문화권에 들어가서 인구의 자연적인 출산율만 계산한다 그러면 아마 이것보다는 훨씬 낮게 나타날 것이고, 여기는 아마 스웨덴이나 아일랜드 정도가 좀 고무적인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의 주요 기관 방문 보고서에 의하면 이 기관들은 물론 한국의 출산율에 대해서 고민을 한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시사점을 이끌어내고 있고 거기에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들을 읽어봤을 때 결론은 추리자면 양성평등의식의 강화, 육아휴직 대상 확대, 노동시간 단축 같은 정책을 내세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모 씨가 추진하려고 했던 청년 여성 지원 사업을 높이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성평등과 일의 평등이라는 사고가 우리도 보고서의 결론으로 나와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보고서 하나를 작성했다고 해서 그 나라의 문화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좋은 부분이 세계에 여러 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거를 이렇게 다 띄어다가 하나 모아놓으면은 정말 좋은 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 한 나라, 한 문화에서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은 그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정책들이 나온 문화를 우리가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나라의 문화 것을 가져온다고 해서 우리 문화에서 성공을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나와 있는 이런 출산 보고서가 해외 유명 사례들, 우수한 입증된 사례들을 통해서 한국의 문제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시각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정말 대한민국의 출산에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잘 이해를 제가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스웨덴 출산 정책의 첫 번째는 지극히 단순하게 평등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평등은 스웨덴이 또 문화적인, 역사적인 근거에 의해서 바이킹서부터 모계사회라는 근거에 의해서 남녀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이 이어진 결과입니다. 정서적으로는 물론이고 신체적으로도 남녀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것이 국방의무제입니다. 남녀 모두 징집제를 통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것을 따라하자 말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국방에 참여하고 남자가 국방에 참여하고 이것이 무슨 다름이 있겠느냐라는 사고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젠틀맨, 영국의 젠틀맨, 또 뉴욕에 있는 젠틀맨이 여성들을 케어하는 모습을 보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문을 잡아주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 먼저 타도록 양보하는 그런 것이 신사도 남성상의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만, 북유럽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이것이 여성을 무례하게 무시하는 행태 중에 하나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이라든지 백화점에 들어갈 때 여성이 들어가도록 문을 잡아주는 행위에 대해서 여자는 물론 감사합니다만, 그 남자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해 주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서 그 남자가 문을 잡고 있는 것을 가로채거나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이런 평등이 이어지다 보면 결국은 가족 중심의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스웨덴의 생각인데요. 남녀가 모두 평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평등한 개인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마찬가지로 그 일이 육아로 이어지고 가족 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자유로울 수 없다. 당연하다 라는 생각으로 육아휴직, 양육 시스템이 그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일과 가정이 공존하는 출산율의 방안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어졌으니, 그래서 스웨덴이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자 라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스웨덴의 문화나 스웨덴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지 않고, 또 한국의 문화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가능성 있는 정책은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이것이 나가야 될 목표임에는 맞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출산율의 문제들이 정말 단순히 여성이 출산을 하지 않아서, 또 남성이 결혼을 하지 않아서 남녀가 정말 다르게 차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다 복합적으로 얽힌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출산율의 문제는 그동안에 저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인본사상에 근거하지 않은 우리의 문화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동안에는 모르고 있던 사실이 지금 1차 산업이 지나가고 3차 산업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다가온 게 아니라 다가와 있죠. 3차 산업 사회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면서 이런 문제가 발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금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노동시간과 가정에서 갖는 시간을 서로 양립할 수 있는, 자기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노동하고 있는 시간을 줄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지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중요하고 노동시간을 지켜줌으로써 자기가 개인적인 생각을 할 시간, 개인적인 취미활동이나 가족에 대해서 봉사를 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이제 이러이러한 사회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국민이 누구나 갖도록 홍보라든지 교과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누구나 알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그만큼 가치 없는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오해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곤 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나고 보면은 정말 진리에 근거한 습관이었음을 지나서 알 수 있습니다. 출산율을 증가한다는 것보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문제 하나만 풀면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는 습관이 중요하고 그동안에 공부를 해왔던 자기 바탕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출산율 하나의 문제를 삼아서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 단지 출산율만 늘리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바탕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